지난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성과와 지역형 일자리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상생형 일자리로 지역 경제, 일자리, 노사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상생의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생형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는 더 밝아지고 우리는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형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정부는 2019년 1월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까지 6개의 지자체와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이다. 노사 민정의 합의를 통해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고용 절벽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적극 지지하는 쪽에 있는 반면 기업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노동의 질 악화, 기업의 부담 가중 등 다양한 노사 민정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 오늘 쟁점 토론에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와 해결책을 고민해 본다.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군산형 일자리 예박식에 참석해서 군산형 일자리는 세계 전기차 시대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노사민정 합의에 의한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사회적인 양보와 타협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선 노동조건 하향 정책이라면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승규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네 분 중에 마지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일자리위원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센터 박의규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청하시면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을 중에서 꼭 집어서 질문을 주어줬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쟁점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모델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모델 되나 이겁니다. 네, 곽유기 연구위원님. 우선 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이게 도입의 계기가 어떤 거고요? 지금 정부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일자리 창출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먼저 정리하고 논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상생형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노사민정에 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에는 지역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근로 조건에 대한 합의, 그리고 고용 창출, 지역 경제 발전, 그리고 근로자 생활 환경 개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우리 노사민정 합의를 이루게 됐을 때에는 상생협약 체결을 하게 되고 단체장의 신청에 의해서 이제 산업통상부와 정부에 의해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노사민정 합의에다가 고용 상황에 대한 대처의 새로운 방법, 또 지역적으로는 뭔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병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망이라든가 평가 우리 최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자리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일들인데 이제 두 가지의 큰 축이 있죠. 정부와 지자체 단체에서 직접 만들어서 지금 공공 일자리 부분들이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 자치단체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선 경우도 있죠. 그렇죠, 많죠. 예. 그런데 요번에 이 상생형 일자리, 지역 일자리는 보면 이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시장의 원리에 충실한 그런 뭐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가장 근본된 뭐 이 핵심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거는 노사 관계가 아닌 상생 협의의 관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상생 협의를 누구 하는 겁니까? 아까 기업, 얘기했다시피 네, 기업과 노사, 민정 네, 이렇게 하는 뭐 거네요. 다 이제 주민까지 다 들어왔는데요. 예.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거죠. 과연 대통령께서 분명히 여러 차례 지금 지적을 하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이러한 일자리들이 네트워킹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진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겪고 있는 실업률과 노동의 불안정 문제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키워드를 담고 있느냐.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뭐 일자리 상생의 일자리가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가 나아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두 가지를 다 잡는 효과를 냈을 때 우리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주목해서 이후에 염두에 둬야 될 것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 과장은 어떠십니까? 네, 정부 쪽에서 이걸 지원을 또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제 기술이 진보하면서 예. 전반적인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력 산업도 지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 고용 창출력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 환경, 산업 부조에 따른 그 배경도 예, 있군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그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을 간다든지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일자리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정부에서 이제 강용 일자리와 같은 이런 일자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밀양이라든지 구미, 행성 등에서 이제 여러 군데 일자리 모델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 한 6개 정도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2조 정도의 투자와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 자동차라든지 뿌리 산업, 2차 전지해서 다양한 제조업 분야로 이렇게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면서 제조업 부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사회적 대타의 분위기라든지 합리적인 노사 문화 정착 이런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노동 쪽에서 특히 민주노총 쪽에서 보면은 우려와 좀 비판도 나오고 광주형의 경우에 뭐 몇 번 무산될 뻔하다가 나중에 타결되고 그랬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취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그 현재 경제 상황에서 예.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대책에 세 가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그래서 산무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새 뭐 없다는 걸 세 가지로 잘 맞추대요 보니까. 첫 번째가 노동 기본권이 없거나 지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33조 1항에 예. 노동 기본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상생 협의회 과정에서 제약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5년 동안은 그 실제로 그 단체 행동권이라든지 교섭권이 사실상 좀 무력화되는. 스스로 자발적인 합의에 산 것도 위원회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지금 아직 전혀 이제 노동자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죠. 기업이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노동을 하게 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생길 텐데 그분들이 그 노동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노사 간에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예. 이걸 미리 이제 제약을 시켜놓은 전제 조건이 좀 문제다 그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산업 정책이 좀 부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지금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해서 그럼 이런 이 산업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기적인 중장기적인 대책과 이 지역 일자리 대책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자동차 산업 중심이란 예.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지속 가능성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게 정치적인 일정, 예를 들면 총선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뭐 그 총선이나 대선, 지자체 선거 이런 거에 좀 너무 이제 급박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어떤 정부 지원 대책 아니냐, 결국 지속 가능성이 없어질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장이 얘기했던 뭐 세 가지 쟁점은 우리가 뒤에서 보기로 하고 노동 기본 관련 문제라든가 또 자동차 산업에 집중된 경향, 또 이후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망. 아까 전반적으로 박 의원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박 의원 본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생형 일자리는 일자리에 대해서 노라는 것도 맞죠.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지역 성장과 연계되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초기에는 일자리를 이제 등재시킬 수 있는 지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고용을 통해서 소비 증대 그리고 그를 통한 지역의 부가가치 증대로 연계가 됐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지역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고 향후에는 지적 고용 외에 이제 간접 고용으로 또 이제 확산됨으로써 자연스러운 일자리로 연계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뭐 지금 여러 군데 지역 이제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있습니다만은 지난 1월에 광주형 일자리가 먼저 주목을 받으면서 정부를 비롯한 광역 기초단체가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협약 체계의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 5,754억 원 규모의 투자로 약 1만 3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밀양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조성 과정에서 3,500원 규모의 투자, 또 그리고 지역 주민 500명 정도의 신규로 고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대구형 일자리는 지역 중견 기업의 이제 경영난 극복 사례로 주목을 받았는데 협력업체 4만 3천 명의 고용이 보장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구미형 일자리요. 구미형 일자리는 2차 전지 국산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1,00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가 되고요. 강원형 일자리는 초소형 전기차 완성 공장 조성으로 579명, 지금 단단히 숫자까지 밝혔습니다.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앞서 소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얘기를 하셨던 군산형 일자리는 4,122억 원 투자로 1,9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기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방금 우리가 소개한 곳 외에도 지금 여러 지역에서 지금 이제 상생 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게 또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도는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렇죠. 비교적 긴 시간을 거쳤는데 그걸 보고 나서 나머지 지역들이 너무 급하게 또 뒤따라서 나서는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단기간에 6개월 만에 급조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노총 이 국장께서 뭐 얘기를 해주시니까 꽉 뒤에 딱 와서 꽂히는 얘기가 있어요. 산무 중에 두 번째인 산업 정책이 없다. 자, 광주 거를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거기는 자동차 공장을 넣는 데는 산업 정책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5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 타협과 그다음에 노사 간의 양보와 협상과 이런 것 과정을 지나면서 굉장히 묵은지 같은 아주 묵직한 맛으로 왔는데 다른 지역을 다 보면은 좀 급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소개한 그 6군데를 다 합하면요. 한 2조 정도의 지금 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한 6만 명 정도가 지금 뭐 이 고용 창출이 되는 걸로 제 그냥 간단한 셈법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2조를 넣어서 6만 명이 나오는 것은 산수식은 과연 우리나라의 생산성과 소위 말하는 투자의 가성비가 나오는 숫자냐. 거기에 대한 누구도 설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정부는 일자리 만드는 것보다는 항상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광주형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산업 정책에 큰 이 주춧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붙이는 거는 굉장히 뭐 시간 걸렸지만 자연스럽게 붙었고 지금 나머지 지역에서 과연 지금 뭐 6개월 동안에 지방 뭐 이 분권적인 그런 또 지방의 균형 발전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들이 과연 진짜 지속 가능하고 노사 간의 어떤 합의를 바탕으로 나가느냐 여기에는 조금 의문점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희 과장 지금 이제 우리 최고문이 조금 우려를 한 그런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광주형 일자리는 4년 반 동안 이렇게 노력 끝에서 이렇게 타결됐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이렇게 타결되면서 정부가 이제 모델 학습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포럼이라든지 지역선의 설명회,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등을 통해서 그 정부 정책을 공유를 하고 그 지역에서 프로젝트 발굴하는 걸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또 거기에 더해져 가지고 각 지역의 경제 주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마음을 합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좀 빠른 시간 내에 노사민정 간 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밀양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10년 넘게 그 뿌리 산단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이 되면서 지역 노사민정이 합의를 했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그 뿌리 기업의 입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형 같은 경우도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현대조선도 가동 중단이라든지 작년에 이제 GM공상도 폐쇄 등으로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산 시민과 이제 전북도민이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그 결과 그 민주노총과 이렇게 한국노총이 참여를 하는 노사민정 협약이 이렇게 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보니까 저기 우리 박 과장께서는 지금 후발 효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더라도 그동안의 경험을 축적했고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신속하게 할 수 있었다. 뭐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국장? 이 미래 산업 정책이란 게 그냥 1년 만에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회적 주체들과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원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단기적이고 졸속적으로 좀 추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 일정하고 너무 이제 고려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일자리가 실제로 봤을 때 상당히 정치 일정이 많이 반영되면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나요?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보면은 지금 내년에 총선이 있어요. 총선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총선 전에 예를 들면 착공식을 한다든지 뭐 광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금 그런 의구심이 좀 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일자리가 급하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기대가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면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때는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쪽 분야를 연구하시는 우리 박승규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지원을 맡고 있는 우리 박 과장께서는 기존에 짧은 기간에 했지만 이미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경험을 살리고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치밀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저 역시도 되게 주관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예, 그렇기 주관적인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약간 숫자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우리 이정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 산무정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쪽으로 뭐 편중됐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었어요. 예. 그런데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제조업 그 특화 산업 중에서는 우연하게도 우리 상세형 일자리에서 정한 산업들의 특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특화도라는 거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동일한 인풋을 그러니까 투입을 했을 때 거기에서 산출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계속 연속이 되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었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 경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조금 추진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자연스럽게 시간은 약간 좀 단축되지 않았나. 물론 다른 분들께서도 다 지적을 해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 향후에 무슨 인프라 지원에 대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우려도 섞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직접 고용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간접 고용 그거를 통한 지역의 성장을 여기서는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너무나 단기적으로만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예. 저는 이 뭐 이렇게 24개까지 지금 준비가 돼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옛날에 이거 들어본 게 있는 경험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기업도시, 네. 거점 혁신도시와 도시, 기업도시하고 같이 네. 맞물려서 했던 게 있죠. 지역 창조경제센터. 네. 그거하고 정부 때, 이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나냐 이거죠. 그래서 그때 다 해보신 거니까 준비 뭐 그냥 툭툭툭 나간 거 아니냐. 과연 큰 그림이 있었느냐. 과거에 이런 관성에서 이것들이 뽑혀지는 거냐. 자, 지금은 보면은 뭐 지금 기업의 단순 투자의 의미로도 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서로 상자가 아니고
윗상자가 되는 거죠. 기업만 좋아지는. 지금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노사 관계의 어떤 대타협을 이루려면 지금 우리는 노동계 쪽에 많은 양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기업은 뭘 양보를 했느냐 등등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것이 대타협과 노사 개혁, 그다음 합리적인 노사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을 충분한 대화의 시간이 있었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우려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많은 부분 공감이 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정부에서 과거에는 탑다운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뭐 기업 도시라든지 뭐 창조 경제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노사 상생형 일자리는 바텀업으로 저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촉진하고 또 이게 고용을 만들 수 있는 일들을 해왔고요. 이제 그거는 주로 탑다운 방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바텀업으로 해서 지역에서 더 노력을 해서 상생 요소를 만들어내고 아까 말씀하신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있는 주체들이 더 모였을 때 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지역의 노력과 더불어서 중앙정부에서 같이 합심한다면은 더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박승규 의원님 지금 이제 최양호 고문이 이전 정부에서 지역 정책 또는 분권 정책으로 했던 기업 도시 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뭐 이런 식의 형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상 정책을 하다 보면 이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이렇게 180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중에 좀 일관되게 또는 유사하게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정책과 가장 틀린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상생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산업 생태계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 노사민정의 합의를 위해서 지역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는 뭐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유사한 측면도 상당히 많겠지만 여기에서 요구를 하게 되는 또 다른 상생의 의미는 산업의 상위부터 하위까지에 연관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군산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광주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 어떠한 뭐 우리 그 조선소에 일단 홀딩되는 상태들 또는 뭐 GM펫에 그리고 뭐 광주에서의 50% 임금 삭감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산업 간 연계를 고려한 것이 좀 차별적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냥 무슨 뭐 자동차 자체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뭐 투자 잠재력이 뭐 있기 때문에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관적인 뭐 여러 가지 구조를 따지면서 한 거다. 뭐 아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이제 그런 계획들이 지금 차분차분 해야 되니까 지금 막 너무 속도를 내서 이거를 6개월 만에 해서 더구나 그 뭐 최고문 계시는 연구원은 또 자동차 산업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지금 한쪽으로도 또 몰려 있고 그러면 이제 과당 경쟁이 되고 우리나라에 완성차 업체가 몇 개 없는데 거기서의 또 그 사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의 격차가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골치 아픈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저는 진짜로 뭐 이번 정권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까칠한 사람인데 이 정책은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다시 한번 토대를 만들어줄 수 지금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권하고 싶은 것 하나 꼽으라면 첫 번째가 이겁니까? 이건데 몇 가지가 이제 부족한 게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큰 그림이 없이 단기간에 나오는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을 해주셔야 되고 가장 문제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를 보면 중에 두 가지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저게 네 가지가 없다고 세 가지가 아니, 없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여기는 이제 없는 거고 저는 보완이 돼야 될 네. 건 일단 컨트롤 타워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그림을 그려주고 그러면 여기는 뭘 하고 저기는 뭘 하고 등등의 이런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성공시키려면은 근거 법령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국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뭐 정기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에서도 이것만큼은 해야 이 진짜로 문재인 정부에서 뭐 칭찬받고 박수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유규 과장이 답변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컨트롤 타워 부분은 저희는 일자리위원회와 이제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등에서 관계 부처가 모여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방향도 잡고 지원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있고
말씀하신 이제 법 부분은 지금 이제 그 국가규정특별법이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논의되고 있고요. 이렇게 아마 금년간 통과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군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정책이라든지 이제 뭐 자동차 사업이 많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예. 사실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보시면은 기존에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그냥 대기업 중심의 산업이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이제 사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 중심에서 이제 중소 중견기업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진 단계에 있습니다. 그 미국의 테슬라처럼 새로운 이제 플레이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강주는 경용 SUV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군산은 뭐 전기 상용차, 전기버스를 해서 다 다양한 모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부 아까 그 이정훈 국장 예. 얘기는 지금 4차 산업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관련된 쪽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서는 좀 합당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강주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4차 산업으로 바뀌어가면서 전기차, 자율차, 미래 산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일자리의 모양이라든지 질, 일거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 같은 경우 경차로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 경차 시장이 상당히 지금 포화돼 있어요. 과잉 그런 얘기 생산 나오더라고요. 돼 있어요. 지금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과연 수요를 과잉돼가지고 얼마나 고려하는 네. 것인가도 얘기 있긴 그렇죠. 하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광주할 때도 그 경차 문제나 이런 거 문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대고 예? 시대가 자율주행차 시대인데 무슨 경차냐 이제 이런 비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저는 이 산업의 전반적인 아까 중앙 차원의 아까 컨트롤 타워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이 큰 그림이 없다는 겁니다. 빅픽처라고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뭐 거기에 세부적인 산업 이 지역엔 무슨 산업 이런 게 맵이 짜여져야 되는데 지금 그 맵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예. 아까 뭐 각 부처가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옆에서 지금 관측자들은 그 컨트롤 타워 큰 그림이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 좀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희가 산업 정책들은 뭐 산업부라든지 경제부처에서 계속 뭐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도 계속 발표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 바이오 헬스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있고 지역 산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지역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재로서는 뭐 그나마 지금 여러 가지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이런 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다. 다만 이제 보완돼야 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거기다가 뭔가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니는 지역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고요. 또 이제 몇 가지 걱정했던 우리 이정훈 국장이 걱정했던 부분들도 관련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논의 바로 쟁점 토론 계속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생형 일자리 노동 기본권 문제 없나? 아까 이정훈 국장이 3무 중에 하나로 지적했던 건데요. 뭐 상생협의회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노사 민정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의하느냐는 건 모르겠지만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뭔가 협약하고 하는 노동 기본권 부분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뭐 답변을 주고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상생형 일자리는 그 지역 노동계 대표가 이렇게 참여하는 그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사회적인 대화와 타협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일자리 협약식을 하고 난 이후에도 노사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협약 과정에서 노사민정의 한 축에 이제 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약에 따른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아까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후의 과정 속에서 노사 문제가 안 되고 유보가 된다 여러 가지 등에서 결국은 기본권이 지금 보장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상권은 이렇게 헌법상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예.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누려야 될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렇지만 이제 노사민정 차원의 합의는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노동 기본권을 이렇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경제 주체 간에 네. 서로 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생산 과정이 노사 관계로 보자면은 이제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꼭 노사 관계로만 봐야 되겠느냐. 노사 민정으로도 보는 게 또 새로운 뭔가의 변화에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예. 그 이제 정부가 이렇게 조정도 할 수 있고 그 사회적 주체들이 중재도 하고 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게 왜 그 최소한의 어떤 노동권의 전제 있잖아요. 그걸 꼭 마치 이렇게 양보를 해야 그게 가능한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저임금 노동권 제약을 기반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졌던 개발 독재 시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때의 어떤 일자리하고 다름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름은 되면. 협약을 빌렸지만은 결국은 과거에 통제했던 예. 그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수능 시험일이에요. 예.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 수많은 청년들이 바라는 진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게 그 기본적 권리는 그냥 보장을 해주자는 거죠. 인권적 차원에서. 근데 그걸 왜 이렇게 꼭 양보를 강요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답답해요. 협약 내용에 대한 지금 얘기군요. 그렇죠. 예. 박승준. 네. 말씀하시는 게 아마 협약서 20조하고 39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5년간 수용해야 되고 파업 면제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어길 시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3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제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고 계시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약간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그것을 논의하기 전에 성장이라는 걸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이 해당 산업에 투입을 시키는 것과 타 분야에 투입을 시키는 거에서의 창출되는 일자리, 그다음에 주민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뭐 삶의 효용 증가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 후에야 우리가 이것을 어길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우리 그러니까 20조와 39조에서 나와 있는 궁극적인 목적, 즉 임금 조정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들 그것을 열어가는 것은 아마 우리가 향후에 우리 성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장을 견인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들 그리고 현재 우리 그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에 대한 노동력 감소들 그런 문제에 대한 여파들을 상호 따진 후에야 궁극적으로 조금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판단됩니다. 근데 그 지금 노사민정의 상생 협약에 그 정부가 꼭 필수 조건으로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적정 근로 조건, 임금과 노동 시간, 그다음에 노사 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화청 관계 개선, 고용 안전 보장 다 근로자에게만 지금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이건 여러 공통으로 지역마다. 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필수적인 합의가 있어야 지원금이 나간다. 지금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자 그러면 노동자만 지금 너무 많이 자기 거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은 투자하고서 그 자리만 지키면 되고 지금 적정 근로 조건 적정이라는 게 누구 눈에 적정한 것인가 이런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 광주형 일자리 경우에 여러 가지 무산될 뻔한 과정을 하다 보면 기업에 대한 양보를 상당히 이끌어낸 것처럼 보도가 되기도 하던데 실제로는 안 그랬습니까? 뭐 과정에서 이제 하지만은 뭐 지금 일단은 굉장히 임금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근로시간 그다음에 이제 뭐 안정적인 뭐 잡시큐리티 이런 것들이 왔지만 전체로 봤을 때 과연 기업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너무나 뭐 조금 일방적이지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뭐 민노총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일견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특히 뭐 군산 지역 같은 경우는 5년 파업 금지가 아주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진짜 아이러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 노동 헌장을 지키느니 많이 하면은 이거는 뭐
100% 우리가 지금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선에서 이 필수 조건을 정부에서 받아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것들이 앞으로 다른 지역에 파급되고 또 이것이 진짜로 성공한 정책으로 가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로 이제 그 경제 그쪽에 고문하시면은 경영치료의 입장을 많이 생각할 것처럼 제가 선입견을 가졌나요? 보니까 노동 문제 쪽에까지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자본을 투자해서 그것이 노동이 얼마나 그것을 생산성 있게 쓰느냐가 사실 자본주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 기업의 주인이 자본주가 아니고 사실은 노동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분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너무 극한 노사관계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서로 적대적이지만 사실은 저는 주인공은 노동을 제공하시는 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노사민정의 서로 양봉과 상생을 위한 협약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그 주체 중에서 노동의 양보를 전제로 한,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자면 과거에 노동 통제를 내서 산업화를 했던 시기의 양식하고 뭐가 다르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광주형 같은 경우는 우리 서로 좋게 얘기하면 일자리를 공유하는 것이죠. 50% 깎고 임금을 깎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 가지고 복지에 대한 향후의 보완을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봤을 때는 이게 느끼기 나름이지만 지금은 저희가 우리 마중물을 형성한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그 지역에서의 그 산업 원천이 없는 것을 다시 부흥을 시켜줌으로써 초기에는 일자리를 직접 고용을 시켜주는 것이겠죠. 근데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 자본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력이 생산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마 임금의 증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일자리를 통한 그 수요자들의 만족만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 선순환 체계를 만듦으로써 소비 증작, 이를 통해서 지역의 부가가치 증대, 이를 통해서 만족도 증대를 하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우리 일자리가 또는 지역 투자에 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 향후를 조금 보면서 지속 가능한 입장에서 봐야 되고 그때에는 임금의 증대로도 연결이 될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예, 아까 이제 봤을 때는 기업은 본인들의 당연히 이익이 있을 때 참여하는 것이겠지만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마중물이 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의 동력에 대한 경제의 주체로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의식 같은 걸 참여하는 사례들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여러 지적하신 것처럼 노사민정이 각각 다 양보와 그다음에 협력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투자 환경도 참 좋지도 않고요. 특히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일자리가 참 줄고 있고요. 네. 또 군산 등등해서 제조업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고요. 뒤에서 논의해보니 군산의 경우에 기업이 아까 강주 같은 경우도 사실 기업 23년 만에 자동차 공장 투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 결정하기 과정에서 어쨌든 노사민정이 실제 논의 시작부터 보자면 지금 나중에 상생이 됐지만은 투자 시작부터 보자면 25년 만에 된 거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23년 만에 사실 공장에다가 현대가 공장을 지은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한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추가 투자를 한 거다. 이제 새로운 공장을 짓게 되는 거고요. 새로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처음 나온 거죠. 됐습니다. 됐고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 요건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역에 있는 합의가 제일 중요하고요. 합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런 과정이 정말 제일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어렵지만 약간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지역 경제를 더 활성화하고 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 모델의 기본 취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그런 우려도 있고 지금 당면한 과제에서 여러 가지 조금 한계를 가지고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 일부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좀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무래도 오랜 기간 논의가 되고 맨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광주 사례가 많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광주형 협약에서 노사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노조보다는 우선시하는 기본 원칙에다가 35번대 생산할 때까지 이제 임금 협상 노사협의에 맡기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임금에 대한 통제가 돼가지고 자동차 산업 관련 이런 쪽에 결국은 임금 하향 경쟁을 유발하는 출발점이 구심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0% 정도로 임금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희가 임금에 대한 양보, 즉 우리가 그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합의를 하게 된 게 50% 선인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지급받게 되는 것은 100%에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중요한 포인트는 손에 쥐는 현금과 네. 그렇지 않고 추가적인 쿠폰제에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그 느끼는 게 상당히 많이 틀리겠죠. 아, 쿠폰까지 만약에 포함한다면은 100% 보전이 되는 그러면 겁니까? 100%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럼 뭐 조금 임금 하향 경쟁이란 말은 뭐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좀 다르게 보는데요. 그 지금 상생 일자리에서 해박하는 그 임금, 광주형 일자리, 예. 그 임금 수준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그 최저임금도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이 연장 수당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저희들 계산한 바에 지금 얘기하는 50%는 안 네. 된다라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기본 임금이 그 책정한 임금이 협약에서 말씀하신 아까 그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방에서 정부가 이제 복리후생 지원을 이제 거기다가 사회임금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그게 되면은 아마 그 메꿔진다 이제 이런 예, 예. 건데 저는 이제 그 전제가 좀 잘못된 게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기업들로 한테 세금 지원이라든지 투자 보조금으로 해서 한 1,000억 투자하면은 한 300억 정도의 세금 혜택이라든지 투자 보조금 하면은 그 정도 될 걸로 보여요. 저희들 아마 계산을 아마 우리 잘 아실 텐데 이제 그렇게 지원을 받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 우리 기업들한테 이윤을 반으로 줄이세요. 그걸 협약에 사인하세요.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임금을 근데 왜 임금은 꼭 반으로 줄여야 되는지 그게 왜 전제가 돼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상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다 양보를 전제로 해요. 근데 왜 상생이 양보일까요? 그 표현을 한번 서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서로 플러스 되는 게 상생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제로섬 게임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좀 양보하면 이쪽이 조금 되고 이익이 되고 마치 이런 식의 그게 아니라 모두가 조금이라도 플러스 되는 상생 이렇게 좀 예를 가야 들면 되는 거 어떤 아니냐. 방식으로 한다면은 뭐가 그러니까- 플러스 상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임금의 이런 부분들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그 임금을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저는 협상할 수 있고 그 인상의 수준 예를 들면 그 수준 폭도 충분히 그 기업 여건을 감안해서 노사가 신뢰의 바탕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맡기고 그 외에 저는 플러스 되는 건 뭐냐면 정부가 해야 될 게 그 외에 그럼 기업들이 어려운 점 그다음에 노동자가 어려운 그 사안들 있잖아요. 그거를 각각의 맞춤형으로 기업한테는 어떤 걸 지원해주고 노동자한테는 어떤 걸 지원해주고 이렇게 지원하게 하면 돼요. 그게 왜 정부와 지자체가 개입을 해서 임금은 깎고 그 대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무슨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는 이 전제부터가 좀 거꾸로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뭐 이런 방식으로 해도 뭐 기존의 기업이라든가 노사관계하고는 다른 형태의 상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조형 일자리가 이제 좀 임금을 이렇게 적정하게 좀 양보를 하면서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민주노총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그 현대자동차 등에서 그냥 완성차 업체의 평균 임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낮아 보이긴 하지만 그 강주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보면은 아까 그 기준이 아니라 뭐 최저임금 기준 얘기하셨던데요. 지금 제가 아는 데이터를 보면은 그 3천만 원 미만의 임금 수준 근로자가 한 45% 정도 됩니다. 되고 강조 일자리는 지금 현재 시작은 주 44시간에 3,500만 원으로 어쨌든 서로 협약을 했고요. 이제 뭐 단계적으로 어쨌든 금액이 어쨌든 임금 수준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어쨌든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 상생 협약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주택이라든지 뭐 건강정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역에 사실은 경주 여건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산단에 공장을 짓다 보면 그 교통 문제도 발생하고요. 애는 어떻게 키울 것이며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 어떤 경주 여건, 생활 여건들을 정말 잘 해줘야지만 그 임금하고 이게 플러스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정 국장님 아까 그 우리 그 박 의원께서 얘기를 했지만은 또 이게
일자리 나누기의 성격도 있다. 상대적으로 조금 뭐 저희 힘으로 해서 여러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 나누는 성격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중 물력하라면서 또 이렇게 키운다. 그 점에서는 조금 양보하는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 협약에 예. 그런 이제 노동 기본권 문제라든지 임금의 문제를 그 협약에다가 넣었잖아요. 그 삭감을 하거나 이제 좀 제약을 하는.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신뢰 부족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요. 불신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투명 경영이라든지 노사 신뢰 상생이란 게 그 한 번에 그 협약 문구에서 정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운영 과정에서 충분한 어떤 노사의 자율적 교섭과 합의의 과정들이 지난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전제하에서 저는 아까 말했던 지역의 일자리의 마중물도 스스로 일자리 나누기가 노사 간의 합의가 될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냥 그 협약이라는 어떤 성과주의죠. 거기다가 서로 불신을 하니 노동자한테는 파업을 못하게 하자. 임금을 당분간 5년 동안 못 올리게 하자. 이런 걸 서로 불신인 거죠. 저기가 꼭 무조건 일자리가 불안한데 저 노동계는 또 꼭 파업을 할 거야. 이런 불신에 근거한 그렇죠. 이런 거야말로 정말 신뢰가 아니죠. 불신에. 혹시 그 불신이 과도한 불신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지금의 그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고용 형태의 다변화,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이런 걸 보면서 저희들 노동계도 상당한 그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인식들을 노동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신뢰라는 거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노동자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인식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요걸 전제로 이제 노사 간에 이제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이 합의 과정 자체를 그냥 족쇄를 딱 씌워버렸어요. 지금 협약에다가. 그러면 이제 사람은 그 기본권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예. 얼마나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신뢰 형성이. 네. 예, 아까 뭐 어느 쪽이 과연 상생의 차원에서 서로 양보했느냐 문제는 제기하셨지만은 어쨌든 간에 양보를 통한 그 일자리 나누기의 성격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지금 초기 단계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더라도 이해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입니다. 아니 일자리 나누기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노동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줘야죠. 그거는 뭐 원칙적인 얘기니까 이게 뭐 적정한 임금이 얼마 된지는 서로 뭐 얘기를 해서 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주는. 그러면 고용의 규모가 적어지면 결국은 좀 일자리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회사가 이익이 나고 더 고용을 창출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자, 뭐 잘 아시겠지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청와대에서 주도했던 거는 일자리 정태호 수석인데 정태호 수석이 준용했던 것이 두 가지 예입니다. 독일의 아우토 5천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세턴 사례인데 두 개 다 기본급을 깔고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을 합니다. 즉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임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회사는 이윤이 더 나고 그 이윤은 같이 노동자와 자본이 나눠 갖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들어가 줬으면은 굉장히 더 박수를 받을 텐데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요, 길고 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방향이 논의가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사실 뭐 아우터 5천 같은 데는 집단 성과급을 줬고요. 그다음에 세턴 사례에서는 기본급을 주고 그다음에 자기 목표를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숙련 정도에 따라서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하려 그러면 우리 소위 말하는 보수 지급 체계의 완전한 혁신부터 해서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이에 그러니까 일한 연도에 따라서 주는 것보다 직무급제로 가야 되고 성과급제로 가야 되는 부분들도 따라 붙었으면은 어떻겠는가? 그러면 이러한 적정이란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불필요한 대화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박승기 의원. 되게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적정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해주셨었는데, 그러니까 흔히 이게 옵티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어디까지가 적정인지를 논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형 케이스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50%에 대한 나머지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임금 조정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만약 임금이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 실링은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실링을 풀어주게 된다면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조금 더 커지겠죠. 같이 동반 네. 상승하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정부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지역경제 측면 또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적정하냐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그렇지 않고 과연 이것을 딴 데다 투자했을 때에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신들에게 거짓말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노여움으로 이렇게 산에 계속 돌을 눌리는데 아침 되면 다시 떨어지고 우리 그 시지프스 파라독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그것이 차라리 역행돼가지고 마이너스 영향을 주게 되는 혹시 그런 것이 고려가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적정이라고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을 떠나서 단순히 우리는 다른 데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이 고정돼서 10년, 20년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한 우려에서 걱정을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업 같은 경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됐을 때는 자본 축적에 의해서 자본 집약형으로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이 훨씬 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임금을 약간 삭감해서 노동자 수를 늘려서 노동 증대를 통해서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직접 고용에 대한 것으로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또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 회장님. 예. 어쨌든 이 상생의 일자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아까 우리 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 내용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주체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한 거고요. 왜냐하면 뭔가 투자를 할 때 그래도 2년, 3년을 보고 그래도 이렇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속 가능한 빚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적정한 수준에서 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합의를 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주부터 해서 6개의 상생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인센티브라든지 뭐 어쨌든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주부터 해가지고 군산에 오면서 점점 이렇게 상생 요소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부분 얘기한 부분이 반영이 되는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영업이익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끼리 이제 복지 기금도 조성해가지고 또 근로자들한테 주는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봤을 때는 이 상생 모델이 발전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모여가지고 당연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목표 협약이라는 것들이 그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그 사례들에서는 꼭 있었거든요. 그러면 생산 품질 뭐 이런 동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야말로 진짜로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노사 이 대타협의 근본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남는 이익들은 공유를 하자 이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이면 사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사냐면 노동의 종말이라는 우리 그 현실적인 파도를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도 우리가 지속 성장 얘기를 뭐 그건 하고 있지만은 과연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녹아들어서 더 창출을 해내느냐, 기업의 크기를 어떻게 키우느냐까지 목표 협약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런 이 노사 간의 관계에 어떤 이정표를 찍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 뭐 이제 노동 기본권 관련된 우리도 하고 있었는데 군산형이 독특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노총 군산지부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논의 과정에 참여했고 그랬었는데 전북본부에서는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군산 지역의 그 어려운 일자리 현황이 있어요.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가 당장 지금 시급한 네. 상황에 대한 인식은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세 가지 산부라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표현이죠.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동 기본권의 문제, 이 문구나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아까 우리 박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다. 협약의 내용들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 내용도 좀 이제는 좀 전면적인 좀 수정을 한번 검토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저는 노동계가 자율적으로 협약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전제해서 꼭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이제 상호 신뢰를
만들 수 있는 협약이라는 게 상호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예. 그렇게 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협약 내용에 좀 향후 조금 지금 민주노총 입장에서 주문한 방향으로 개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권은 저희가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근로자 노동자들의 이렇게 근로 조건 향상 그게 목적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일터 혁신이라든지 등등해서 가능하면 더 좋은 일자리 환경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군산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노사 상생 협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상생 협의회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 근로자들이 더 좋은 어떤 환경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노총도 좀 양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노조가 있으면서 대기업이 한 7.6% 전체 노동 근로자에 그다음에 공무원 한 10%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짜로 정규직이라고 함에도 해고에 아주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조직되고 잘 노동운동을 잘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나머지 이 7, 80%에 대해서 어떠한 배려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관련돼 있긴 하지만 지금 민주노총에 대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 작은 사업장들, 중소사업장의 권리 찾기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의 노동자일수록 보호의 취약지대이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오히려 맞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점 토론 오늘은 그 지역형 일자리 상생 경제 활력소 대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같이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견 주신 분들 몇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니님의 의견입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일자리 구하려고 서울 수도권으로 갔었는데 지역형 일자리가 잘 되면 지방 사람들도 질 높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또는 용진86님도 의견 주셨습니다. 10수년간 노동자들이 힘들게 쌓아온 노동환경 임금을 갑자기 제약하다니 임금을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인데 임금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인데 꼭 보장해 줘야죠. 이런 의견입니다. 좀 다른 관점의 두 가지 좀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동안에 지역에 너무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갔었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지역에 이런 일자리가 생기면은 좋겠다. 지금 소망스러운 지금 진행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노동조건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근로환경 노동조건들을 개선해 왔는데 바로 이걸 해가지고 갑자기 제동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큰 걱정도 주셨습니다. 예, 쟁점 토론 계속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쟁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오늘 주제에 관한 이제 마무리 방향으로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이번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제도가 이제 협약을 맺었었는데요. 군산 지역 상당히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었죠. 2017년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또 이후에 GM 군산공산 폐쇄 상당히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군산형 일자리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이제 뭔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최고문 어떤 점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저는 광주의 예를 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의식 있고 사명감을 가진 시장의 그런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과 추진력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장들의 어떤 다른 각오를 한번 새겨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용섭 시장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우리나라가 처한 이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하시고 현장에 가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셨는데 노사 간에 타협하십시오 이렇게 내팽겨 놓잖아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하는 것이 정부와 우리 지도자들 그리고 지자체 장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누군가가 풀어주는 중개인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24군데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형 일자리에 있어서는 지역 이 리더들, 지역의 단체장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 네. 부분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홍 기자. 네. 지역 일자리, 지금 지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하는데 이걸 또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지역 주민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되게 상생형 일자리의 추진 같은 경우는 되게 좋죠. 지역에서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큰 기여를 해주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 지역에 상생형 일자리가 투입이 됐다는 것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 구조가 원천적으로 약하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또는 강했었던 산업 구조가 어딘가가 터져서 거기를 메꾸기 위해서 상생형 일자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5년만 앞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5년, 10년, 15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이 운영이 될 것이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생활을 계속 해 나갈 것인데 이와 같은 또 다른 충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그 보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 구조를 조금 더 탄탄히 할 수 있는 재정비에 들어가는 것이 기대도 지금 있지만 오히려 취약 현면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그렇습니다. 거다라고 네.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기대도 하지만 더불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게 이것이 나중에 우리 뿌리 산업화 될 수 있는 그런 유인을 제공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유기 과장. 네. 군산 같은 경우에는 군산을 포함해서 이렇게 그 지역의 일자리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8월달에 이제 전주 가셔서 그 효성의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셨고요. 예. 2달 만에 또 군산을 가셔가지고 이렇게 군산 협약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기 이제 완성차 4개 업체가 이제 그 군산 산단하고 새만금 산단에 이제 투자와 이제 고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잘 되려면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협약을 이루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자체와 군산 시민들이 같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 지자체 장분들의 진짜 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노사민정 간에 더 신뢰 바탕안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재도 하고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성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업성, 경제성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도 좀 더 이렇게 제도를 보완을 하고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정훈 국장 이게 뭐 조급하게 가끔 이렇게 정치적인 전시 효과로 추진되는 면도 있다라고 이제 지역 정치를 좀 비판적인 차원을 지적했죠. 그러나 또 하나 지금 얘기 나오다시피 오히려 지역을 토대로 한 행정의 책임자, 정치의 책임자들이 지역 상황에 대한 뭔가 절박한 인식 때문에 이것이 뭔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지역적인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 특성을 좀 반영해서 일자리 정책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지역의 특성만을 반영하다 보면 예. 종합적인 그 가이드라인이랄까요? 그 일자리 정책의 그 기준, 예. 일정한 기준들이 지금 좀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국가 세금이 투입돼요. 여기 지원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1,000억에서 한 300억 원 지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이 역발상이 좀 필요해요. 예. 오히려 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그 노동자의 임금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원래 맞는 말이에요. 세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럼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등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그러셨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광주형 일자리 그 처음에 이제 단수가 잘못 깨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용섭 시장님께서 뭐 충분하게 하셨다고는 하나 저는 더 충분하게 노동계와 그리고 사측과 충분하게 저는 이렇게 그때 뭐 사측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뭐 여러 번 공간을 찍었어요. 충분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장벽들
그 노동 기본권의 문제라든지 임금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장벽들을 왜 굳이 강조를 하셨는지 오히려 그걸 뒤로 미루고 조금 더 논의해보자 시작하고 그 문제는 이렇게 가도 난 충분하게 소통이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딱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단초가 첫 번째 잘못됐고 어쨌든 지금 지역의 이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중앙 차원의 그 기본적인 노동 기본권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산업의 어떤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저희들이 좀 과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잖아요. 임금은 그 일자리에 임금 체불이 한 달 동안 해도 된다. 이런 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그러겠죠. 예,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산업 안전 조치를 좀 1개월 동안 유보해 줄게요. 뭐 이런 걸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일자리 정책이라 하더라도 네. 그거와 마찬가지다. 기본 기준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컨트롤 타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컨트롤 타워가 오히려 지역의 다양성을 잘 살려주는 쪽으로 간다면 정말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만은 기계적인 관료주의로 가버린다면 오히려 이제 지역 사회의 특성을 못 살릴 수 있겠죠. 근데요, 굉장히 여기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껴놨는데, 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냥 지나갔어요. 전기차 이거에 지금 다 들어오시잖아요. 자, 전기차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우리 다음 먹거리로 지금 지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기차가 지정이 되니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뭐 상생형이든 뭐든 지금 투자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일거리를 정부에서 만들면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일거리를 좀 나라에서 계속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일자리 안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다 만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뭐 일거리와 일자리 개념 상당히 그 일거리는 이제 앞으로의 흥미로운 바이오 단어네요. 뭐 이런 것들에 중점적으로 나간다면 기업들이 투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사실은 제가 가장 큰 함의를 두는 이 상생형 일자리입니다. 나라에서 일거리 만들어주니까 우리 기업이 일자리를 놓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때 우리 노동계하고 같이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광주형 상생형 일자리에서 지금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하호 고문은 이렇게 계속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모형 만들고 계속 이제 확산해가는 과정 속에서 정책 결정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참여라든가 자문할 기회는 없었습니까? 전화가 없던데요. 네, 뭐 앞으로 좀 이제 뭐 참여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이제 지역 사회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상생형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취약한 환경을 배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기존에 아까 기업 도시도 그렇지만은 어느 지역은 완결 단계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가 하면은 지역만 됐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아예 뭐 무산돼 버린 경우도 있고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지역에 따라 지금 모두 상생을 지향하는데 자칫하면은 실패와 성공 이런 격차가 벌어질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호 고문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었지만 지금 우리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자체의 다음과 같은 일자리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만 지자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통해서 기업에서의 투입이, 그러니까 예산 투입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성과는 보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 성과를 보고 그 지역에서의 기업과 매칭이 돼서 원활한 일자리로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자연스러운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확산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그 초기 단계만 보고 지금 현재는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기존에 있었던 그 사업들의 단점들, 시작은 되게 창대하게 잘 됐었지만 하다가 사업들이 잠깐 멈추게 됐었던 그런 과거의 사업들, 그런 것을 약간 좀 고려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 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그 최하호 고문이 정부가 주도할 것은 뭐 일자리 자체보다는 일거리를 뭔가 유인 동기를 만들고 그렇다면 기업들은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일자리위원회 등에서요. 예, 저도 최영호 고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일거리, 사실 미래에 대한 정의도 다양합니다. 다양하다 보니까 일도 뭐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뭐 다양합니다. 저임금, 고임금 다양한데 좋은 일거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뭐 한일 간의 어떤 그런 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품 장비 산업을 좀 더 저희가 키워야지 미래 일자리가 생긴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이 정말 앞서가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 중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역량을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도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미래의 일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 분야로 보자면 어떤 형태로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기본적으로 위원회 측에서 지금 어떤 것들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자동화 공장도 사실은 스마트 공장 자동화되다 보니까 이제 단순 일자리는 줄고요. 조금 더 이렇게 고급, 약간 더 기능이 필요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은 이제 기존에 했던 단순 일자리보다는 이제 뭐 머리를 쓰고 정말 이렇게 기능이 필요한 그런 일자리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이종국 국장님 말씀하신 육발상 저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기본 상생 일자리를 통해서 더 좋은 임금과 더 좋은 일거리를 만드는 게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저희 이제 우리 이 상생 일자리는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이제 노사민정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상생 일자리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이렇게 이제 14개 그 지역에만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서로 뭐 어쨌든 수준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거기 공무원을 포함한 기업 그다음에 뭐 시민들 다 다른데요.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뭐 정책 홍보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컨설트 하면서 서로 정말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고 더 지속 가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가 이제 일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상생형 지역이기 때문에 뭐 산업의 선택에서 제약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너무 한 산업별로 이제 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권역별로 다 사실 뭐 창조 뭐 경제혁신센터 할 때 다 나눠놨잖아요. 네, 뭐 네. 원주는 의학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틀이라 그러면 그런 거에서도 특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모든 사업을 지금 다 우리가 세계 1등 될 수는 없고 이 변곡점에 있는 이 산업적인 그런 생각이 터져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잠재 성장률이 지금 2.5% 밑으로 내려가는 이 시점에는 뭔가 새로 끌어주는 뭐 주도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진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많은 이제 이 뭐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가서 이 중국과의 협력 이런 것들이 다 깨졌다고 보고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신사업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국 국장님 지금 대개 이제 민주노총 활동들이 이미 기존의 사업장 중심으로 되게 돼 있는데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들에서 지역형 말고 지금 다른 거 제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대체로? 그 저희들이 뭐 일단 그 국가 정부 차원에서 예. 일자리가 이제 상생 지역 일자리가 아마 가장 크게 이제 대표적이고 가장 하신 것 규모가 크다. 같고 그 외에는 뭐 저희들이 뭐 기존 이제 정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예.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그 일자리 정책과 그 산업 정책의 결합 이게 이제 아쉽다는 겁니다. 앞서도 우리 최 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일거리를 만드는 진짜 산업 정책과 일자리를 만든 일자리 정책이 이게 잘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게 5년 혹시 또 이게 뭐 5년 먹튀 일자리 정책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5년 뒤면은 왜냐하면은 5년 동안 아까 말씀한 임금의 양보가 있어요. 파업권이나 이런 게 양보가 돼요. 그리고 정부는 5년 동안 또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끝났어요. 끝나면 경쟁력과 무관하게 5년은 유지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기업이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떠버리면 그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기업한테는 정말 혁신과 생산성을 하는 기업한테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어떤 정책을 하고 또 노동자에 대해서는 또 말 그대로 적정 임금과 기본권이 보장되게 해주고 이제 이것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역발상을 좀 하셔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좋은 기업은 5년 뒤에도 살아남아요. 충분한 일자리도 주고
임금도 주고 근데 경쟁력도 높은 그런 아주 좋은 기업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그냥 임금 위주, 임금을 저하하거나 아니면 뭐 아까 말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런 기업이 되면 또 옛날식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약한 체질의 기업만 있다가 떠나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좀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이제 지속 가능성 또 일자리와 기업의 경쟁력이 좀 강화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노동자의 공급, 수요에 따라서 임금이 변화하게 되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냥 생각할 때에는 아마 수요 측면에서의 우리 임금 견인을 한번 해보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거를 할 때에는 우리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이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기술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스스로의 교육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노동력을 수요하게 되는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즉 R&D 개발과 같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그 기여를 통해서 질 좋은 노동자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정부가 만약 그 텍스가 들어오겠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복지후생 쪽으로 우리 기여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세 파티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같이 한 방향을 가게 됐을 때에는 질 좋은 일자리로도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약간 뭐 산업과 연관성에 대한 뭔가 조금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 박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를 따져서 잠재력인 여러 가지 이제 투자 가치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자리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이 지원센터 차원에서 봤을 때 주목하고 있는 향후 뭐 새로운 산업 분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6개 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익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입니다. 식품 클러스터에 이제 그 기업을 이제 유치를 해서 일자리 만드는 걸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해상폭력 해서 그쪽에 이제 해상폭력을 이제 단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어떤 식으로 좀 더 양질의 일자리 만들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오송 같은 경우는 바이오헬스 쪽으로 좀 특화시켜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상생 일자리 만드는 게 쉽지가 않고 지역의 애로사항은 또 뭐가 있냐면요. 좋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4차 산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지역에 좋은 인력이 좋은 대학이 있고 좋은 학교도 있어야지 옛날에는 뭐 공고가 약간 이렇게 기능을 해주고 또 전문대학교 역할을 해주는데 지역의 여러 대학 여건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지역 기업들 만나보면 제일 어려운 게 인력 구하기 힘들어요. 인력 대부분 다 이제 한 3년 하다가 또 서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숙련되면 또 올라가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다양한 자동차 외에도 이제 각 지역별로 약간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두고 왜냐하면 그 특화된 부분에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좋은 인력을 양성하고 또 이렇게 생산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가 뭐 상생형 우리 일자리였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방향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문 짧게 한 20초씩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준비되신 분 같아서. 저는 예. 똑같습니다. 일거리는 정부가, 일자리는 기업이 이상입니다. 이정 국장은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노동의 기본 권리는 전제하고 보장을 전제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산업 정책에 대한 토론이 좀 기반이 돼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영규 과장. 네. 이 상생 일자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균형특별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잘 논의가 돼서 빨리 좀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뭐 상생의 일자리는 그 지역 노사민정이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경제 주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와 정부의 뒷받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규 의원. 네. 상생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과 측면을 되게 많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메비우스 띠처럼 다른 요인에 대한 원인으로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수단과 결과 측면을 다 함께 고려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네 분 한편으로는 차분하면서 한편은 열띤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다른 일도 그렇지만 특히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연대와 혁신이 동반돼야 합니다.
기업은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벗어나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또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지를 덧붙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계는 또 노동시장 진입자와 또 퇴장자 모두를 염두에 두고 큰 틀에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원활한 행정 또 재정적인 지원과 노사 간 협력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희망합니다. 쟁점 토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